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데 피를 뽑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문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판막이라는 게 심장이 짜줄 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심장이 다시 피를 머금을 때 닫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동맥 판막이라는 건데 그 판막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를 협착이 왔다 그러고 그게 아주 심하게 되면은 충분한 피를 온몸으로 뽑아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에서 필요한 만큼 피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 오히려 암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서요. 중증의 이런 대동맥 판막은 판막 질환이 있는 분들은 5년 내 사망률이 뭐 10% 미만, 그러니까 그냥 수술하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5년 내 대부분 다 사망하기 때문에 웬만한 암보다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굉장히 심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만큼 산소를 영양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흉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땐 대부분 괜찮지만 조금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든지 뭔가 행동을 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협심증으로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신을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다가 머리로 피가 안 가거나 혹은 이렇게 힘을 꽉 쥐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혈류가 모자라게 되면서 실신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흔한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호흡곤란이랑 흉통이 좀 더 넓은 범위에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이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젊은 나이에서는 대동맥 판막 협착이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연세가 있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뭔가 심장병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바로 대동맥 판막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검사를 하다가 보통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증상이 있어서 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이라든지 혹은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거나 청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흔한 편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도 꽤 많거든요. 이게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갑자기 한 번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예를 들면 생명을 잃거나 혹은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지면서 폐부종이 와서 혹은 흉통 때문에 응급실로 와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증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보통 잘 모르고 있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진단 방법은 사실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제일 정확한 건 심장 초음파라는 검사를 굉장히 간단한 검사죠. 초음파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기계를 가슴에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검사인데요. 심장 초음파라는 검사로 가장 정확하게 얼마나 심한지부터 협착이 있는지 또 심하면 얼마나 심하다를 거의 뭐 99%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한 거는 청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진기를 가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 거기서 이 판막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 피가 나가는 소리가 청진상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심장 초음파라는 검사를 해서 대부분 다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방법은 오히려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판막이 오래 쓰기 때문에 손상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판막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생관념도 많아지고 질병 치료도 굉장히 잘 되고 영양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변하면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와 덩달아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는 질병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는 거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몇 년 이내에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사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환자분의 활동이 제약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으로 진단이 됐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 증상이 사실 없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꼭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실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중증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더 나빠지는지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증상이 생기거나 이게 중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이미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넓히거나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전까지는 이제 수술이라는 방식을 취했죠. 그래서 결국에 그 망가진 판막을 도려내서 새로운 인공 판막을 갖다 끼워넣는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생각하시다시피 이 심장 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 수술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특히나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령의 뭐 80대, 90대 이런 분들이 이런 심장 수술을 한다. 섣불리 이렇게 뭐 쉽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것들이 그런 환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것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했던 거를 에서 벗어나서 다리혈관이라든지 겉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관을 넣어가지고 그 판막 안에 새로운 인공 판막을 넣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영어로는 TAVR에서 타바라는 이제 시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법은 처음에는 아주 고위험군, 수술이 절대 안 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수술이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점점 그 적응증이라는 걸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고위험군이 했다가 고위험군 환자분들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은 중등도,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뭐 될 법한 환자분들도 아주 장기간의 연구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뭐 몇 년 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는 저위험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시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영구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법들, 꼭 판막을 갈아주는 치료가 꼭 필수적인 병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다리 혈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좀 굵은 주사를 맞고 글로 이제 관이 심장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그 판막을 도려내서 없앴지만 판막을 도려내진 않고 그 관 안에 삽입된 미리 만들어 놔서 이렇게 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접어놓은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막을 좁아진 판막 안에 넣어서 넓혀서 위치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있던 판막은 벽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안에 새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잘 열리는 판막을 안에 넣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벽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부스러기가 날아간다든지 혈관을 막는다든지 이런 이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한 후에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주 초기에는 그런 이제 합병증들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아주 넓게 사용되지 않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나 어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과 또 경험이 이제 갖추어진 곳에서만 수술이나 시술을 하도록 나라에서 법률 같은 걸로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고요. 이 시술자들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독립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아직까지는 모든 이제 처음 시행되는 그런 시술들이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야 독립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수술은 이제 장기적인 예후가 이미 다 입증이 됐지만 이 시술은 아주 장기적인 예후, 예를 들면은 10년 이상의 예후가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술을 하게 되면 마취과라든지 흉부외과 또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 영상 쪽 보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팀이 모여서 팀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놓고 이 환자분이
시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술하는 게 좋을지 그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 일치를 해서 이분은 아무래도 수술의 위험이 있으니까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혹은 수술의 위험도가 낮으니까 장기적인 예후를 고려할 때 수술이 낫겠다.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술이 좀 버거운 고령의 환자분들 위주로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술의 주의점이라는 거 이제 환자보다는 의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죠. 뭐 굳이 합병증을 따지자면 혈관을 경피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국소적인 주사 맞은 부위에 뭐 혈종이라든지 감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관은 통로, 그다음에 그 안에 삽입할 때의 과정, 여러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또 흔한 걸로는 저희가 심장 안에 판막을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심장의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곳을 눌러서 심장의 전기 신호가 좀 방해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 심장 박동기를 넣든지 이제 이런 종류의 몇 가지 합병증이 좀 있죠. 흔하게 발견되는. 그렇지만 뭐 합병증보다는 시술로 인한 이득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되고 환자분이 특별히 유의해야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의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리혈관이나 이런 경피적인 혈관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수술을 동반하는 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뭐 아주 뭐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슴을 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금방 회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이면은 이제 뭐 금방 보행이 가능하고요. 또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방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약만 잘 유지한다 그러면 예전에 그 대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해서 증상이 있어서 충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거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고 일반인과 거의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기적으로 잘 관찰만 하시면은 보통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발이라고 하면은 이 시술 받은 판막이 다시 좁아지거나 망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래 장기간 써야지 그 판막이 이제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론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조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발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 빈도는 굉장히 낮고요. 가끔 이제 혈전이라든지 그 주위에 이제 다른 판막과 다른 판막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쪽 판막이 조금 손상을 받는다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요. 이런 몇 가지의 문제들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흔하지는 않고 드물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의 위험성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판막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고 이게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그런 기저질환을 잘 치료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만약에 내가 대동맥 판막 협착이 경도나 중등도로 이미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점점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와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거를 내가 막 예방하고 싶다 그래서 다 예방되거나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주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고 또 어느 정도 심하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을 해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옳지 않아요. 실제로도 뭐 관상동맥이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냥 미리 뭐 뚫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거는 약물 치료를 하나 그렇지 않고 시술이나 이런 거를 하나 크게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시술이나 이런 거로 인한 합병증, 수술이나 시술에 의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미리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치료할 기회를 놓쳐서 그 기회보다 놓쳐가지고 병이 진행돼서 문제가 되면은 그걸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제 조기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이럴 때는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단하기도 되게 간단하고 또 치료 방법도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요새는 나이와 상관없이 또 컨디션과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고 또 평소에 뭔가 불편한 예를 들면 호흡곤란이라든지 흉부 불편감
또 뭔가 이렇게 소리가 안 좋다는 얘기 혹은 뭐 판막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치료를 잘 받으셔서 때를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환자분들의 또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 생명공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는데, 이게 환자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서 그걸 공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단계가 있어서 사실 거기서 좀 한계를 느껴서 직접 써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임상적인 거에 매력을 가져서 다시 의대를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의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 좋았던 환자분이 잘 회복돼서 인사를 하고 나갈 때, 걸어 나가실 때, 또 나중에 외래에 와서 고마움을 표시할 때, 그때가 사실 가장 보람이 있을 시간이죠. 아무래도 환자분이 가장 잘 되는 게 저한테도 행복한 길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심장 혈관의 이미지, 영상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와 뭐 저희 팀, 김상욱 선생님이라든지 이왕 선생님 팀을 이뤄서 아이브스라는 초음파 혹은 OCT라는 광학 현미경 같은 거를 봐서 거기에 나온 변화를 가지고 이제 예후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주로는 그 연구들의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조형술 상으로는 정확히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를 광학 현미경인 OCT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어떤 변화가 실제로 예후를 안 좋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조형술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더 심한 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연구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의 기준은 뭐 치료도 잘 하는 게 중요하겠고, 환자와 사실 공감하고 해서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또 저희 같이 간호사들 혹은 테크니션들 팀을 이뤄서 하는,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성격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환자의 그런 니드와 저희의 그런 설명,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통합을 해서 결국에 환자를 좋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실력이겠지만, 실력만 가지고 좋은 의사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무래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가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는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경우들도 종종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있는데 체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체중을 너무 오버되지 않게 유지하려고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한을 해서 일정 수준의 체력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조깅이라든지 혹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틈 날 때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저희 센터가 조금 더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게 목표고요. 기회가 되면은 해외 연수를 가서 선진에 잘 체계된 시스템이라든지, 사실 그쪽이 뭐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아직은 보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 셋을 잘 만들고 연구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할 수 있으면 그 장점을 좀 배워와서 저희가 적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